서울의 심장부 YS그룹 타워의 최상층은 지상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그만의 왕국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강지훈 회장의 눈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영토의 지표일 뿐이었다. 그는 방금 수천억 원이 오가는 M&A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임원들은 그의 최종 결정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경외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러갔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만족감 같은 감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세계는 오직 이성과 논리, 그리고 승패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은 상대방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 손목의 찬 시계는 작은 도시의 예산과 맞먹는 가치를 지녔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식사마저도 다음 전략을 구상하는 시간의 일부였다. 사랑, 온기, 평범한 행복 같은 단어들은 그가 읽는 수많은 보고서 속 통계 수치만큼이나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하게 들렸다. 비서가 건네는 다음 일정표를 확인하는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가웠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낡았지만 정감 있는 대학 도서관, 오래된 책들이 뿜어내는 특유의 향기 속에서 이서연은 고전 문학의 한 구절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텍스트 위를 유영하며 주인공의 감정에 함께 울고 웃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녀의 하루는 강의와 아르바이트로 빽빽했다. 하지만 서연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불평하거나 비관한 적이 없었다. 책 속의 세상과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이 그녀의 삶을 충분히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낡은 청바지와 하얀 티셔츠, 질끈 묶은 머리카락. 그녀의 외모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누구보다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뿜어냈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하고는 아쉬운 표정으로 책을 덮었다. 저녁 아르바이트를 가야 할 시간이었다. 도서관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고단했지만 가벼웠다. 그녀는 내일 제출해야 할 리포트의 주제를 머릿속으로 구상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녀에게 세상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끌어안아야 할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소박한 꿈은 언젠가 자신만의 글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는 것이었다. 그날따라 강지훈은 평소와 다른 충동에 휩싸였다. 늘 대기하고 있던 수행 차량을 물리고 혼자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후에도 전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이었을까. 그는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고 YS 타워를 나섰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빌딩 숲 사이를 무감각하게 걷던 그의 위로 예고도 없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한 비는 그의 비싼 정장을 속수무책으로 적셨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가까운 건물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혐오하는 그에게 갑작스러운 비는 짜증스러운 방해물일 뿐이었다. 한편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친 서연은 갑작스러운 비에 잠시 난감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가방에서 작고 낡은 우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익숙했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즐길 줄 알았다. 빗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우산을 펼쳐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처마 밑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한 남자. 값비싸 보이는 옷차림과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랭한 기운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차가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우산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 괜찮으세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지훈의 귓가에 닿았다. 늘 자신에게 무언가를 원하며 접근하는 사람들만 상대해왔던 지훈에게 아무런 의도도 담기지 않은 순수한 걱정의 목소리는 너무나 낯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강지훈의 세계가 멈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미인도 계산적인 미소를 띤 여인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한, 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진 한 여자였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순수한 염려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작은 우산 속으로 그를 끌어들였다. 좁은 우산 속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지훈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각에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의 머리 위로 그녀의 우산이 든든한 지붕이 되어주었다. 이거라도 같이 쓰고 가세요.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그가 덜 젖도록 우산을 기울였다. 그 바람에 자신의 어깨 한쪽이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수많은 숫자와 전략들이 하얗게 지워지고 오직 눈앞의 여자와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샴푸 향기만이 모든 감각을 채웠다. 그는 평생을 통제와 계획 속에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심장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인가?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비웃었던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감정의 파편이 그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강렬한 예감이었다. 그가 간신히 입을 열어 무언가 물어보려던 찰나 저 멀리서 서연이 타야 할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버스 왔다.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서연은 짧은 인사를 남기고는 그에게서 멀어져 버스를 향해 달려갔다. 지훈은 달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뒤섞여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다. 버스는 무정하게 사람들을 태우고 떠났고 그녀는 그렇게 그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그녀의 어깨에서 느껴졌던 온기의 잔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 그녀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강력한 파문을 일으키고 떠나간 것이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지만 지훈은 더 이상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흠뻑 젖은 채로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처음으로 뜨거운 집념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것은 비즈니스적인 승부욕과는 차원이 다른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강렬한 갈망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우산을 든 여자를 찾으라는 지금껏 내려본 적 없는 가장 비논리적인 명령을 내렸다. 한편 버스에 올라 창가의 자리를 잡은 서연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과
내일의 과제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우산을 씌워준 남자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다. 그저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 일상 속의 작은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의 값비싼 옷차림이나 범상치 않은 분위기는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번 달 월세와 다음 학기 등록금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그 짧은 만남이 서로에게 남긴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한 사람에게는 운명의 시작이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간 일상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걱정스러운 목소리, 자신을 위해 기꺼이 한쪽 어깨를 적시던 작은 배려. 그 모든 것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어지럽혔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혼란스러움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삭막했던 그의 삶에 처음으로 생기가 도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넓은 서울에서 이름도 모르는 그녀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원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집에 도착해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상에 앉았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배경음악처럼 평화롭게 들렸다. 그녀는 리포트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켰지만 문득 오늘 만났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던 눈빛. 그녀는 그가 비를 맞지 않고 잘 들어갔을지 잠시 걱정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치고 다시 과제에 집중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한 남자의 견고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의 파도가 곧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도 거세게 밀어 닥치리라는 것을. 두 사람의 운명의 톱니바퀴는 그렇게 소리 없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비는 그쳤지만 강지훈의 마음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YS그룹의 핵심 컨트롤 타워인 회장 비서실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분 단위로 짜인 일정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을 강지훈 회장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찾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새도록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그의 예리한 눈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비에 젖은 채 버스로 뛰어 올라타던 한 여자의 흐릿한 형상을 몇 시간이고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그가 동원한 것은 YS그룹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정보 분석팀이었다. 본래라면 경쟁사의 기밀 정보를 빼내고 시장의 동향을 예측해야 할 그들이 지금은 서울 시내의 모든 교통 카메라와 민간 CCTV를 샅샅이 뒤지며 신원 미상의 여성을 찾고 있었다. 팀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회장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불평 한마디 없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어제 저녁 7시 15분에서 25분 사이 강남대로 어우아우 빌딩 앞 이 여자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훈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초조함과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키보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수백만 인구가 오가는 대도시에서 뚜렷한 단서 하나 없이 사람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반을 찾기와 같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지훈의 미간에 새겨진 주름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이토록 간절하게 원해본 적이 없었다. 원하는 것은 언제나 그의 발치에 있었고 그는 그것을 집어들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돈과 권력으로도 그녀의 이름 석자조차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그 무력감은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집착으로 변해갔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럭셔리 갤러리에서는 화려한 VVIP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파티의 주최자는 태아그룹 최 회장의 외동딸이자 YS그룹 강지훈의 약혼녀로 내정된 최유라였다. 그녀는 눈부신 드레스 차림으로 우아하게 와인잔을 든 채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과 여유롭게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는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유라는 단순한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태아그룹의 문화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으며 강지훈과의 결혼을 두 가문의 결합이자 자신 커리어의 정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사랑은 사치이자 비즈니스의 방해물일 뿐이었다. 강지훈에 대해서도 그의 능력과 배경은 존중했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 그들의 결혼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지각을 흔들 가장 거대한 M&A와도 같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비서가 다가와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강지훈 회장께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시고 정보팀을 총동원해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유라의 입가에 걸려있던 우아한 미소에 순간적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강지훈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이 무언가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곧바로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강지훈의 행적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정보망은 YS그룹의 것만큼이나 빠르고 정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지훈이 찾고 있는 여자의 흐릿한 CCTV 캡처 사진이 놓였다. 유라는 사진 속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값싼 옷차림, 꾸미지 않은 얼굴.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얼음 같은 강지훈을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단 말인가. 질투심보다는 불쾌감과 모욕감이 먼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끼어든 불순물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물론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이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전공 강의 시간에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하며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쓴 리포트 때문에 조금 피곤했지만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이 피로를 잊게 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친구들과 학생 식당에 모여 값싼 점심을 먹으며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었다. 친구들은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이야기를 하며 열을 올렸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의 현실은 드라마처럼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 그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다음 주에 있을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친 그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게 갠 하늘과 따스한 햇살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어젯밤의 비가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날씨였다. 그녀는 아주 잠깐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그 남자를 떠올렸다. 잘 들어갔을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책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힘, 지독한 사랑과 차가운 야망의 표적이 되었음을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강지훈의 정보팀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서연이 탔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훨씬 선명한 화질의 영상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확보한 팀은 즉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수많은 데이터를 대조한 끝에 마침내 하나의 신원을 특정해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한국대학교 국문학과 2학년 이서연입니다. 보고를 받은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팀원들을 모두 내보낸 후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이서연의 증명사진과 함께 그녀의 모든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21살, 부모님은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살며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삶은 지훈이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단하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흔적들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무표정했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는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걱정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서연. 그는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낯선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정겹게 느껴졌다. 거의 동시에 최유라 역시 이서연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초라한 배경을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고아나 다름없는 여대생. 이런 여자가 감히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단 말인가. 유라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이서연을 사랑의 라이벌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길을 가다 밟게 된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처리해. 유라는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만들거나 이 서울을 떠나게 만들어. 조용하고 깨끗하게. 그녀에게 이서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성가신 벌레 한 마리를 치우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문제일 뿐이었다. 이제 이서연의 모든 것을 알게 된 강지훈은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재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날 밤 자신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이었기에 그는 최대한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녀와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강의 시간표와 아르바이트 장소, 자주 가는 카페까지 그녀의 모든 일상을 파악했다. 이것은 명백한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였지만 사랑에 눈이 먼 그에게는 운명적인 재회를 위한 치밀한 전략 수립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주 가는 학교 근처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칠 계획을 세웠다. 반면 최유라의 계획은 훨씬 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그녀는 먼저 서연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의 사장을 매수했다. 그리고 서연에게 절도 누명을 씌워 해고당하게 만들었다. 갑작스럽게 아르바이트를 잃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된 서연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녀는 아직 이 모든 불행의 배후에 거대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렇듯 그 평범한 여대생 이서연을 중심으로 그녀를 운명이라 믿는 한 남자의 서툴지만 강력한 접근과 그녀를 장애물로 여기는 한 여자의 잔혹하고 교활한 공격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의 소박하고 평화로웠던 일상은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두 힘이 충돌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생을 비즈니스 전략만 짜왔지만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의 비서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십 벌의 최고급 맞춤 정장이 걸린 드레스룸에서 강지훈 회장이 1시간 넘게 옷을 고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대한 평범하고 위압적이지 않게 보이고 싶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값비싼 티는 났지만 로고는 드러나지 않는 캐시미어 니트와 깔끔한 면바지였다. 그의 손목에서는 늘 그의 권력을 상징하던 수억 원짜리 시계도 사라져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어색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치 첫 출근을 앞둔 신입사원처럼 긴장되고 설레는 기분이었다. 그가 향한 곳은 이서연의 학교 근처에 있는 그녀가 자주 들른다는 낡은 서점이었다. 서점 안은 오래된 책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이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우는 이런 공간이 낯설었지만 이 공간의 일부가 되어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싫지만은 않았다. 그는 인문학서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책을 보는 척하며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약속도 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위, 그의 인생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M&A 협상보다도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점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시집 코너로 향해 책을 고르기 시작했다. 책에 집중하는 그녀의 옆모습은 지훈의 눈에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계산된 우연을 만들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척하며 책 한 권을 떨어뜨렸다. 아, 죄송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완벽한 시작이었다. 고개를 숙여 책을 줍던 서연은 고개를 들다 그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날 비 오던 그녀는 그를 알아본 것이다. 지우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맞습니다.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을 걸었다. 꼭 다시 뵙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며칠 전 억울하게 아르바이트에서 잘린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터라 낯선 남자의 호의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그의 옷차림은 평범해 보였지만 온몸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여전히 그녀가 속한 세계의 것과는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걸요. 서연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서점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녀는 이 남자와 엮여서 좋을 것이 없다는 본능적인 예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우는 이대로 그녀를 다시 놓칠 수 없었다. 그는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정말 순수하게 고마워서 그럽니다. 5분이면 됩니다. 바로 앞 카페에서 딱 커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조급함과 함께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집요한 태도에 잠시 망설였다. 결국 그녀는 무리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서점 근처의 조용한 카페,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대화를 이끌어가려 애썼지만 그의 세상과 그녀의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다. 전공이 국문학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작가를 좋아하십니까? 그가 미리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그가 자신의 전공을 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지만 이내 그가 누구인지 떠올리며 그러려니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문학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와 모든 것을 비즈니스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서연은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카페 한쪽에 놓인 잡지 표지가 들어왔다. YS그룹을 이끄는 젊은 리더,
강지훈 회장의 냉철한 카리스마. 잡지 표지 속 남자는 바로 그녀의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였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그룹의 총수. 그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날 밤의 우연한 만남, 오늘 서점에서의 자규적인 재회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의 심심풀이, 유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본 지우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강지훈 회장님? 평범한 사람 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날카로운 비난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오해입니다. 나는 단지... 그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막힘이 없었던 달병아였지만 지금은 할 말을 찾지 못해 버벅거렸다. 그의 서툰 변명은 그녀의 오해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최유라가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어머, 지훈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한참 찾았잖아요. 유라는 지훈에게는 더없이 다정한 미소를 보냈지만 서연을 향한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냉소가 서려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침입이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유라의 등장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유라는 마치 서연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훈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리고는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다음 주 제네바 아트 옥션에 같이 가셔야죠. 아버님께서도 지훈 씨랑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하시던데. 그녀는 대화 중간중간에 우리 약혼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섞어 넣으며 서연을 압박했다. 서연은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유라의 화려한 외모와 당당한 태도, 그리고 그녀가 언급하는 모든 것들은 서연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결국 서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차갑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갔다. 지훈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유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지훈 씨, 저런 애한테 신경 쓸 가치나 있어요? 그냥 하루 이틀 즐기는 장난감 같은 거잖아요. 유라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살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유라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나지막이 경고했다. 한 번만 더 내 일에 끼어들면 그게 당신이라도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은 장난감이 아니야. 지훈은 급히 카페를 뛰쳐나갔지만 서연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는 허탈하게 거리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도 전에 세상의 편견과 최유라의 방해, 그리고 자신의 서투름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와 지위가 저주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이 그녀와 자신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앞으로의 길이 훨씬 더 험난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한편 카페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서연은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강지훈의 알 수 없는 태도, 최유라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모든 것이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들이 사는 세상과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에게는 잠시의 호기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상처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다짐했다. 다시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와 엮이지 않겠다고. 그는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할 위험한 폭풍과도 같은 존재였다. 두 세계의 충돌은 그렇게 깊은 오해와 상처만을 남긴 채 첫 번째 막을 내렸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이서연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처절한 반성이자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위한 숨 고르기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돈, 권력, 치밀한 계산. 하지만 이서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뿐더러 비려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만 남겼다. 그는 깨달았다. 진심을 전하는 데에는 전략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YS그룹의 회장이라는 갑옷을 벗고 그저 한 남자 강지훈으로서 그녀에게 다가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우연을 가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값비싼 외제차도 수행 비서도 없이 그저 홀로 서서. 처음 며칠 동안 서연은 그를 보고도 못 본 척 차갑게 지나쳤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뒤였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쫓아가거나 길을 막아서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진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사과했다. 그날은 정말 미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강요나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생각했던 오만한 재벌 2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가 전에 보지 못했던 쓸쓸함과 간절함이 어려 있었다. 그의 끈질긴 사과와 변함없는 기다림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나오던 길이었다. 쌀쌀한 밤 공기에 몸을 움츠리는데 저 멀리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다. 밤이 늦었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서연은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캔커피를 든 채 멀어져가는 그의 넓은 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고 가끔은 그의 짧은 인사에 고개를 끄덕여 주기도 했다. 지우는 그녀가 좋아한다고 했던 작가의 절판된 시집을 구하기 위해 낡은 헌책방을 샅샅이 뒤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선물 대신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서연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삭막하고 편협한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숫자와 실적만이 가득했던 그의 세상에 시와 음악, 그리고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까워진 것은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다. 부모님의 기일을 맞아 납골당에 다녀온 서연은 착잡한 마음으로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슬픔을 눈치챈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는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느껴야 하는 지독한 고독감, 그리고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 없는 허무함에 대해. 그의 고백의 서연은 그가 단지 높은 성벽에 사는 왕자가 아니라 그 성에 스스로를 가둔 외로운 죄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처음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그 후 그들은
소박한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다. 함께 작은 미술관을 가고 오래된 극장에서 흑백 영화를 보고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었다. 지우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에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YS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그냥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연 역시 그의 순수한 모습에 점점 더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배경이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상처와 외로움을 감싸주고 싶은 연민과 사랑의 감정이었다. 두 사람의 세계는 그렇게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이 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최유라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진을 보는 유라의 얼굴에서 우아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질투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지훈이 저렇게 순수하게 웃는 모습은 그녀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서연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자존심에 남긴 깊은 상처이자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고하는 유치한 게임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서연이라는 존재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유라의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혹하게 시작되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이서연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 자리를 막아버렸다. 갑자기 모든 곳에서 퇴짜를 맞게 된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당장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지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서연은 이 사실을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며 지훈의 마음은 타들어갔지만 그는 아직 그 배후에 유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금전적인 압박에 이어 유라는 서연의 학교 생활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캠퍼스에는 서연이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해서 신분 상승을 노린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평소 그녀를 아끼던 교수님마저 갑자기 그녀를 냉대하고 그녀의 리포트를 가차없이 비판했다. 친구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멀어졌다. 서연은 순식간에 학교에서 고립되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최유라는 직접 서연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서연의 앞을 유라의 차가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유라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다. 네가 감히 내 것을 넘봐. 주제 파악도 못하는 벌레 같은 게. 유라는 서연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내일 당장 이 서울에서 사라져. 만약 계속 지훈 씨 곁에 머문다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학교도 앞으로의 미래도 전부 다. 유라의 협박에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놓지 않았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인생을 위협하는 거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맞섰다. 그 모습에 유라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권리? 돈과 권력이 바로 권리야. 너 같은 애는 평생 이해하지 못할 세상이지. 유라는 그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거대한 힘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신뿐만 아니라 지훈에게까지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며칠 동안 서연은 지훈의 연락을 피했다.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을 떠나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녀의 고통을 알 리 없는 지우는 갑자기 차가워진 그녀의 태도에 애가 탔다. 그러다 그는 서연의 친구를 통해 학교에 퍼진 악의적인 소문과 그녀가 처한 공영에 대해 어렴풋이 전해 듣게 되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최유라. 지우는 즉시 자신의 정보팀을 가동해 서연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마주한 강지훈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최유라가 서연의 삶을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하게 망가뜨렸는지 알게 되자 그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살해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넘어선 자신의 것을 건드린 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의 다짐이었다. 그는 곧장 최유라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태아그룹과 YS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인 공식적인 자선 행사장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지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유라에게 다가갔다. 그는 유라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고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유라 씨, 오늘부로 당신과 나의 약혼은 없던 일로 하지. 그리고 태아그룹과의 모든 파트너십 또한 전면 재검토하겠어.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당황한 유라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지우는 그녀의 귓가에 악마와도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이서연 씨에게 아주 작은 상처 하나라도 더 생기면 그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이건 경고가 아니라 약속이야. 사랑은 이제 전쟁이 되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 경제계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경제신문의 한 면은 YS그룹과 태아그룹의 파혼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두 거대 재벌 가문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던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태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외동딸이 모욕당하고 가문 전체가 망신을 당한 태아그룹의 최 회장은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으며 포효했다. 그는 평생을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살아남은 노회한 사냥꾼이었다. 감히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젊은 사자를 그대로 둘 생각이 없었다. 초의 회장과 최유라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강지훈 개인에 대한 분노만이 아닌 YS그룹 전체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다. 강지훈이 전쟁을 선포했으니 우리는 기꺼이 응해주어야지. YS그룹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최 회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차가웠다. 그의 딸 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랑을 잃은 슬픔 따위는 없었다. 오직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고 이서연이라는 하찮은 존재를 후원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강지훈의 뼛속까지 새겨주고 싶을 뿐이었다. 그들의 복수는 YS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YS전자를 향한 적대적 M&A로 구체화되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이서연을 찾아갔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막 버스 터미널로 향하려던 그녀를 간신히 붙잡았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밀어냈다. 이제 그만해요. 저 때문에 회장님까지 위험해지는 건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위험한 게 아니야. 이제야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싸우는 것뿐이야. 당신을 지키는 것, 그게 내 전쟁이야.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당신 없이는 나도 싸울 수 없어.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서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와 함께 이 폭풍을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YS그룹은 거대한 전쟁터로 변했다. 최 회장과 유라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시장에 풀린 YS전자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막대한 자금력 앞에 YS전자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고 경영권은 시시각각 위협받았다. YS그룹의 컨트롤타워, 회장 집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지훈은 다시 냉철한 얼음 왕자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눈빛 속에는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더불어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함께 서려 있었다. 수많은 임원들과 전략 분석가들이 밤을 새워 대책을 논의했고 지훈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다. 한편 이서연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지훈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경호팀을 붙였다. 그녀가 사는 오피스텔 주변에는 항상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안전했지만 동시에 황금 새장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이 모든 사태가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지친 얼굴로 자신을 찾아오는 지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그녀는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그녀를 찾아온 지훈이 무심코 푸념을 털어놓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태아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을 넘어선 규모야. 특히 블루스톤 캐피탈이라는 해외 펀드가 미친 듯이 우리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 마치 돈이 무한정 솟아나는 것처럼.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서연의 뇌리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블루스톤 캐피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국문학 전공인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금융 용어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현대사 관련 교양 과제 때문에 읽었던 낡은 신문 기사들을 떠올렸다. 지훈이 돌아간 후 서연은 노트북을 켰다. 무력감에 빠져 있기보다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수십 년치의 신문과 잡지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 태아그룹, 그리고 블루스톤이라는 키워드를 조합하며 밤을 새워 자료를 뒤졌다. 금융 전문가들이 놓친 단서를 전혀 다른 분야를 공부해온 그녀의 시선이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였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찾아냈다. 10여 년 전 발행이 중단된 한 시사 주간지의 아주 작은 탐사보도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은 최 회장이 과거 다른 기업을 적대적으로 인수할 당시 블루스톤과 유사한 이름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묻혔지만 기사에 언급된 자금의 흐름과 수법이 지금 YS전자를 공격하는 블루스톤 캐피탈의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관련 기사들을 모두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냈다. 블루스톤 캐피탈은 단순한 해외 펀드가 아니라 최 회장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이며 지금 YS전자를 공격하는 자금 역시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거 기사들과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동이 틀 무렵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쳐 잠든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수십 장의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처음에 지훈과 그의 법무팀은 반신반의했다.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YS그룹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도 찾아내지 못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연이 차분하게 자신이 찾아낸 자료들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숫자와 그래프 대신 사건의 전후 관계와
인물들의 동기라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다. 그녀가 제시한 낡은 기사 속 단서들은 YS의 정보팀이 확보한 최신 자금 흐름 데이터와 맞물리며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것은 충격과 경탄의 침묵이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깊은 존경과 감탄, 그리고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이 전쟁을 끝낼 무기를 찾아냈어.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서연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지켜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이 전쟁을 함께 승리로 이끌 동반자였다. 수세에 몰려 절망의 끝에 서 있던 YS그룹에 마침내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서연이 찾아낸 단서는 단순한 돌파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에 숨겨진 균열이었고 강지훈은 그 틈을 파고들어 성 전체를 무너뜨릴 기회를 잡았다. 그는 즉시 YS그룹 내에서 자신만이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최측근들로 구성된 비밀 태스크포스 TF 팀을 소집했다. 이 팀에는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충직한 김비서, 전설적인 실력을 가진 화이트 해커 출신의 보안팀장, 그리고 기업 분쟁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 없는 베테랑 변호사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는 비공식적으로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들의 비밀 작전실은 YS 타워가 아닌 보안이 철저한 제3의 장소에 마련되었다. 사방이 방음벽으로 처리된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와 서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TF팀의 목표는 단 하나, 이서연이 제시한 가설을 뒷받침할 결정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10여 년 전의 낡은 기사만으로는 노회한 최 회장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블루스톤 캐피탈과 최 회장의 비자금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회계 장부나 내부 거래 기록 혹은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했다. YS그룹의 명운과 사랑하는 여자의 미래가 걸린 숨막히는 첩보전이 시작된 것이다.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보안팀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블루스톤 캐피탈의 페이퍼 컴퍼니들의 서버에 조심스럽게 침투하여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돈의 꼬리는 조세 피난처의 복잡한 경로를 따라 여러 번 세탁된 후 마침내 태아그룹의 한 유령 계열사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포착되었다. 변호사는 과거 태아그룹과 관련된 소송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며 최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김 비서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태아그룹 내부에 심어놓을 정보원을 물색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연주자들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거대한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서 서연의 역할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기술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그녀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전문가들이 복잡한 데이터의 숲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그녀는 최 회장이라는 인물에 집중했다. 그의 과거 인터뷰, 자서전, 심지어 그가 즐겨 읽는다는 고전까지 분석하며 그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예측했다. 최 회장은 극도로 신중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성공 신화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는 분명 자신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좋아했을 겁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기 만족의 증거 같은 거요. 그녀의 분석은 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서연의 예측은 정확했다. 김 비서는 태아그룹에서 10수년간 최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하다 억울하게 해고된 인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처음에는 복수를 두려워하며 입을 열지 않던 그는 강지훈이 직접 나서 그의 신변과 가족의 안전을 약속하자 마침내 마음을 돌렸다. 그는 최 회장이
자신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기록한 비밀 장부가 존재하며 그것이 스위스의 한 비밀 금괴에 보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 장부만 손에 넣는다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었다. YS그룹의 정예 요원들이 즉시 스위스로 급파되었다. 며칠 후 비밀 장부는 마침내 강지훈의 손에 들어왔다. 장부의 내용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정계와 재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부패의 연대기였다. 최 회장은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 정부의 특혜를 받고 경쟁사들의 정보를 빼내 고사시켰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해왔다.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사실 부패와 비리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장부 곳곳에 최유라의 서명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범죄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제 강지훈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막강한 핵무기를 손에 쥔 셈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언론에 터뜨려 최 회장과 유라, 그리고 태아그룹을 단번에 파멸시킬 수 있었다. 작전실에 모인 임원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강경파는 지금 즉시 모든 것을 폭로하여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중파는 태아그룹이 무너질 경우 수만 명의 무고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며 국가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지훈은 인생 최대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그의 리더십과 도덕성을 시험하는 거대한 시험대였다. 모두가 그의 결정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조용히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전쟁은 최 회장과 최유라의 탐욕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태아그룹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수만 명의 직원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정의는 복수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표는 경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어야 해요. 그녀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는 복수심에 불타던 작전실에 차가운 이성을 불어넣었다. 서연의 말에 강지훈은 마음을 굳혔다. 그는 괴물이 되기 직전에 그녀가 자신을 구원해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파괴자가 아닌 책임감 있는 리더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는 핵폭탄을 터뜨리는 대신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치밀한 방역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비밀 장부의 일부 증거만을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제보하여 블루스톤 캐피탈의 자산을 동결시킨다. 이것으로 YS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를 즉각적으로 무력화시킨다. 둘째, 남은 증거들을 이용해 최 회장을 압박, 그가 사들인 YS전자의 주식을 손해를 감수하고 되팔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과 유라 개인의 범죄 증거만을 따로 정리하여 검찰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 이 계획은 태아그룹이라는 기업 자체의 붕괴는 막으면서 오직 부패의 근원인 최 회장과 유라만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완벽한 수술이었다. TF팀은 지훈의 결정에 경외심을 표했다. 그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지훈은 금융감독원의 고위급 인색에 비밀스러운 전화를 걸었다. 방역의 신호탄은 쏘아졌다. 그날 밤 지훈과 서연은 그의 집무실에서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당신은 내 회사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구했어. 복수심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될 뻔한 나를 막아줘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자 가장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갈 운명의 동반자였다. 이제 곧 다가올 마지막 전투를 함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YS전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경제 분석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판도를 바꿀 세기의 대결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호텔 내부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YS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이 과연 노회한 승부사 최 회장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혹은 이대로 경영권을 빼앗기고 몰락할 것인지에 대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후 결전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과 최유라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확보한 막대한 지분 앞에서 강지훈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은 잠시 후 등장한 강지훈의 모습에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패배를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지훈은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모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이서연의 존재였다. 이서연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평범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값비싼 옷이나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재벌가의 영예보다도 기품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강지훈의 곁에 서서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녀의 등장은 이 전쟁의 본질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한 여자를 둘러싼 사랑과 야망의 싸움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최유라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마침내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최 회장이 먼저 의장석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무책임한 리더라고 매도했다. 그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고 장내의 분위기는 점차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연설을 마친 최 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저와 블루스톤 캐피탈을 포함한 우호 지분을 모두 합치면 저희는 YS전자의 지분 51%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의 선언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패배가 확실시되는 순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최 회장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최 회장처럼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지막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 회장님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다. 바로 조금 전 금융감독원에서 블루스톤 캐피탈의 모든 자산을 불법 자금 혐의로 전면 동결 조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블루스톤 캐피탈의 자산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확보했다고 자신했던 의결권의 상당수가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승리가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강지훈은 당황하는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그동안 TF팀이 확보한 증거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블루스톤 캐피탈의 자금이 어떻게 태아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최 회장과 유라는 완벽한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강지훈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의 자료들을 끄고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확보한 증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태아그룹이 저질러 온 모든 비리와 부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한다면 태아그룹은 오늘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방어자가 아니라 상대의 목숨을 쥔 절대적인 강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그는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하지만 저는 수만 명의 무고한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YS전자의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당신들 개인의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동기어진하여 태아그룹 전체를 침몰시키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킬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 그 힘을 절제하는 리더의 품격이었다. 최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최유라는 아버지처럼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야망과 인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자 그녀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녀의 뒤틀린 증오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원흉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그녀는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탈 명패를 집어들고 이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러나 강지훈은 달랐다. 그는 한순간도 이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달려드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라가 휘두른 명패는 서연 대신 지훈의 어깨를 강타했다. 지훈은 고통의 인상을 찌푸렸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서서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감쌌다. 뒤늦게 달려온 보안 요원들이 발악하는 유라를 제 앞에 끌어냈다. 그녀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울부짖었다. 소란이 끝나고 회의장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최 회장은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끌려나갔고 유라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다. 지훈은 괜찮냐고 묻는 서연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것은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을 알리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녀를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의 증표였다. 거대한 폭풍의 눈은 마침내 고요함을 되찾고 있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지훈은 다친 어깨에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즉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충격에 빠진 주주들과 언론을 상대로 YS전자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의 옆에는 이서연이 조용히 함께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강지훈의 모든 행동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YS그룹의 승리라는 결과보다 그들이 보여준 과정의 품격에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었다. 태아그룹의 비리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최 회장과 최 유라는 결국 구속 수감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강지훈은 약속대로 태아그룹을 완전히 침몰시키지 않았다. 그는 정부 및 채권단과 협력하여 태아그룹의 구조조정을 지원했고, 이로써 수만 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 결정은 강지훈을 단순히 승리한 경영자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YS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거리를 뒤덮었던 떠들썩한 뉴스들도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태아그룹의 이름도 서서히 잊혀갈 무렵, 지훈과 서연에게는 비로소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대한민국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지만 그들은 세간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화려한 파티나 고급 레스토랑 대신 그들의 추억이 깃든 소박한 장소들을 다시 찾았다. 처음 만났던 서점,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던 포장마차,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공원 벤치까지. 그곳에서 그들은 YS그룹의 회장과 평범한 여대생이 아닌 그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이서연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냉소적인 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그는 더 이상 일에만 파묻혀 살지 않았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법을 배웠고, 주말에는 서연과 함께 미술관을 가거나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다. 서연이 추천해준 시집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의 모습은 과거의 얼음 왕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사랑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서연 역시 자신의 삶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그림자 속에 머무는 대신 자신의 꿈을 향해 꿋꿋이 나아갔다. 세간의 편견 어린 시선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글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해졌다. 그녀는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꿈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작은 문학재단을 설립하여 그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처음 그들이 만났던 그날처럼 부슬비가 내리는 저녁이었다. 지훈은 서연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떤 화려한 장소도 아닌 그저 평범한 길거리의 한 모퉁이였다. 바로 1년 전 비에 흠뻑 젖은 자신에게 서연이 작은 우산을 씌워주었던 모든 운명이 시작된 그 장소였다. 서연은 아련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지훈은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억나, 서연아? 여기서 우리의 시간이 시작됐어.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을 이어갔다. 그날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 차갑고 텅 빈 세상에 나를 가둔 채 오직 이기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지. 그런데 당신이 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왔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 기꺼이 우산을 씌워주던 당신의 그 작은 친절이 내 평생을 지탱해 온 견고한 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당신은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어. 당신은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야. 나의 세상이고 나의 양심이고 나의 구원이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차가운 성에 갇힌 괴물로 살아갔을 거야. 말을 마친 지훈은 서연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닮은 작고 영롱한 사파이어가 박힌 반지가 들려 있었다. 이서연, 나와 결혼해주겠어? 내 차가운 세상에 유일한 빛이 되어준 당신의 남편으로서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당신으로 인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당신은 나의 운명이니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랑의 증표이자 영혼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맹세였다. 재벌 CEO는 평범한 여대생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는 마침내 그의 운명이 되었다. 아니, 그녀는 그의 운명이 되어줌으로써 그를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길로 이끈 위대한 주인공이 되었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